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도시기획센터 유튜브 도시대학 도시주택주거복지에 관한 강의. 오늘은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에 관하여 전주대학교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임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주식회사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김선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 임미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제할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데 이제 주요 이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개선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주거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주거기본법이 이제 2015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상위법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주거 종합계획이든 여러 계획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주거기본법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주거권입니다. 네, 이제 주거권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저는 이제 이 주거권에 대해서 딱 두 단어로 좀 정리를 하자면 주거 안정,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주거권의 대상이 누구냐? 사실은 저는 모든 국민이다. 거기에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봤습니다만, 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고소득층까지, 뭐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1분위부터 9분위까지,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또 이제 주거 형태로 보면은 무주거부터 이제 비주거,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주거라 대상이 되는 이제 뭐 집이죠. 여기까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주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가운데 있는 이 조금 진한 녹색입니다. 보면은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 그리고 거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거복지 계층은 겹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복지 계층은 소득 기준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연령,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체적인 부분,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은 국적으로도 또 본다면 내국인, 외국인 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주거복지 계층에 대한 관심, 계층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제 하나의 주거 형태로 본다면 뭐 노숙, 쪽방,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주거 시설이죠. 무주거, 뭐 비주거 시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거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사실 노후한 이 단독주택, 또 노후 공동주택. 근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 사실은 새 아파트도 관심을 가져야죠. 새 아파트인데 지어서 내가 고분양을 주가에 사서 들어갔는데 물이 줄줄 샌다. 뭐 이거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아니잖아요.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권의 대상은 사실 모든 국민이지만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선택적으로 좀 이렇게 한정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거복지 이제 정책 수단과 이제 대상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사실 이제 공공이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집을 주느냐, 아니면 금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주거급여 돈을 주느냐, 주거복지를 하는 수단이 되겠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제 공공주택을 준다, 집을 준다. 라고 하면은 이제 분양주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임대주택을 줄 것이냐, 나눠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 표에는 공공임대, 오늘 이제 주제가 공공임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공공임대를 중심으로만 조금 이렇게 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잘 아시는 뭐 영구임대, 뭐 행복주택, 국민임대, 뭐 그리고 집을 이제 도심에 있는 이제 민간 주택을 직접 사서 또 임대하는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임대, 뭐 이거 외에 뭐 긴급 주거 지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뭐 다양합니다만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통합 공공 임대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뭐 과천이라든가 남양주 별내 같은데 아마 우선 입주자 공고를 해서 아마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를 쭉 보면은 과거는 저소득, 근데 이제는 중위소득까지, 그러니까 중산층까지도 이 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이제 정책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네. 저는 정책이 진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책이 진화되면서 계층을 더 넓히고 또 소외되는 계층을 발라내고 더 지원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합 공공 임대라고 중위소득까지 포함하는 그 자산이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3억 2,500만 원까지도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그리고 일반 무주택 세대주까지도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22년부터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크게 이제 앞에 표에서 설명해 주신 게 대부분 이제 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뭐 이렇게 임대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를 두 개를 이제 구분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임대는 지금 여러 종류가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공임대 종류가 있는데 공공이 분양하는 경우도 있죠. 네, 공공 분양도 있죠. 그죠? 네, 네. 그럼 공공 분양 그래서 공공이 분양하는 것과 공공이 임대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교수님이 이제 주거복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보다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죠. 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뭐 이 청약제도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역시 뭐 청년, 신혼부부 뭐 이렇게 특별 공급 대상이 그쵸. 있죠. 그 대상자를 우선으로 좀 더 이제 저렴하게 그리고 공공 택지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땅값이 안 들리는데요. 그렇죠. 땅값이 일반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네. 분양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신도시 그렇죠. 또는 뭐 그러니까 공주법에 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급을 많이 하게 되는 거기서 많이 이제 공급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공공 분양 주택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기에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느끼기에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훨씬 더 서민 친화적이고 실질적으로 가까이에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공공 분양은 느끼기에 주체만 공공인 것 같고 일반 분양하고 그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분양가가 좀 낮고 네. 대규모 이제 개발을 하고 신도시처럼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서민 입장에서 다가가기에는 공공 분양은 참 아직도 많이 비싸고 힘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주택을 소유하느냐, 임대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소유에서 임대로, 그러니까 서민이라 하더라도 이제 주거 사다리라고 그러죠. 그죠. 예. 통합 공공임대든 영구임대든 이제 이런 데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로 거주하다 다시 공공분양으로 전환해서 소유로 이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소득과 자산 여력이 이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공공분양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거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서민이라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서민이 어디까지가 서민이냐. 네, 네. 또 서민 우리가 이제 조사를 그죠? 해보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보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산층이십니까? 네. 당신은 서민이십니까? 당신이 부자입니까? 사실 이 답변도 사실
한 사람이 답변하더라도 그죠. 그 쉽지 어떤 기준에 따라 답변하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보증금 플러스 임대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공공 임대를 하더라도.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소득과 자산 여력에 따라서 저는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좀 넓혀주고 듣는 게 중요하지. 이분들이 뭐 공공 분양이다, 공공 임대다 이거를 어떤 부담의 여건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앞에서 주거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결국 노숙자라든지 우리 쪽방에 이제 기거하는 그 열악한 주거, 쉽게 교수님 말씀 주신 주거권을 제대로 권리를 그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예.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그동안 이제 쪽방 고시원, 뭐 여인수 이 부분이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통계조차도 사실은 잡히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통계에도 조사에 의해서 시작됐고 또 다양한 이제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접 집을 주느냐 아니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이 자금 지원을 해주느냐 이게 두 가지 수단이 있죠. 주거복지 정책 수단이.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이제 주거급여 제도가 있고 주거급여도 임차인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수선을 지원하는 자가가구 수선을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가구 지원이 있죠. 그리고 금융지원이 또 있습니다.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대출,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개발이 또 되어 있고, 주택금융공사, 뭐 주택도시기금 이런 기금들이 이런 금융지원의 이제 재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이 또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만 60세 이상에다가 이제 점점 저희가 고령화도 되고 그쵸. 또 주택을 통한 우리나라 연금 노후 대책이 사실은 제대로 가구 차원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좀 연령이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 주거급여 같은 거를 보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46% 이하. 근데 이게 소득이라는 게 이제 해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소득이 그걸 기준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인 기준 235만 원이라는 거는 4인 가족의 총소득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건 중위소득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요새 그 최저임금도 벌써 220만 원 가까이 되는데 4인 가족의 그 235만 원은 저거는 뭐 최하위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거든 충분히. 네. 근데 지방에 실질적으로 제가 학교가 있는 그 시골 이야기를 들자면 235만 원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제 저희도 이제 지방에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자가 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방의 이 자가 가구 빈집 정비 지원금이 이번 대보수 기준 7년에 뭐 1,241만 원 하는데 1,241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 그죠. 지붕 수리는 어렵고 이 비용으로는 잡히지가 않고 1,241만 원 같으면 뭐 대문이라든지 담장 정도 그리고 또 그 빈집 정비가 또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1,241만 원 지원받아서 자부담을 이제 최소한 그 비슷한 금액 정도는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의 빈집을 이제 농촌의 이제 그 지역의 빈집 정비 사업이 실효성을 못 갖는 이유가
12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자가 부담 2000만 원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설계비를 뽑아보면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그 기준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되게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정책에 조금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하고 또 광역시 쪽하고 이제 지역하고 중소도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의 소득 대비 그 물가 기준으로 저는 비용이 좀 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 살려면은 뭐 200~300만 원이 필요하면은 그렇죠. 지역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또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대보수 기준도 1241만 원이 이게 서울에서 쓰는 게 다르고 또 지역에서 쓰는 게 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청년 가구 지원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 지금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좀 많이 알게 됐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31만 7천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거급여. 예, 부모가 떨어지는 청년들한테 저희 회사에서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로 온 친구들 몰라요 이거. 그만큼 정보 전달이 지금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예. 거고 보통 이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온 친구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그 주거비거든요. 그쵸. 그 월세가 최소 5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몰랐는데요. 네.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쵸. 네, 이걸 이제 네. 예,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이게 이제 네. 21년부터 네. 수급 가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근데 이제 네. 모든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 가구 자체가 네. 좀 중위소득 얼마 이하 뭐 네, 이런 네, 또 네. 조건이 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모든 청년이 네. 일명 이제 지방에 네. 예, 좀 어느 정도 사시는 중산층 네, 이상의 네, 네. 가구의 자녀가 네. 일로 와서 네. 했다고 해서 이제 네, 네. 근데 조금씩 이제 또 네.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음. 도움은 될 겁니다. 좀 또 우려되는 게 이런 청년 가구 지원이 수도권으로 또 이 청년들을 모으는 또 그것도 있죠. 그게 문제가 또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도시 건축 이슈들을 좀 하는 간담회를 저는 건축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 서울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전에 그 굉장히 중요한 또 아주 퀄리티 높은 그 공업 그 대학들이 많이 지금 그렇죠. 내려갔거든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정책의 디테일이 좀 항상 좀 아쉽다. 네. 큰 것만 있고 이 밑에 좀 디테일들을 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해서 조금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아쉽다는 좀 말씀을 좀 거꾸로 네. 드립니다. 지방으로 오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을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네. 같은 경우도 네. 더 많은 도시재생을 지원을 해야 하면서 되겠죠.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이 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오면은 뭐 집도 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발상도 굉장히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주거복지 정책의 이제 현황입니다. 이제 공공임대 그리고 주거급여 각각 어느 정도의 이제 예산이 할당되고 있는지 사실 네. 많은 세원이 여기에 이제 좀 책정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국토부 예산의 한 10% 정도는 이제 임대주택 그리고 이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정해서 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늘리고자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25년까지 24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주거급여 수급가구 비율도 좀 늘리겠다. 그리고 좀 완화시켜서 더 많은 대상자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약 한 1조 한 5,910억, 뭐 한 1조 6천억 정도가 주거급여 비용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이 주거복지 정책을 임대와 주거급여라는 이제 완전히 이건 좀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공임대를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주는 것이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좀 더 생활 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뭐 하여튼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입지가 정해져 있지만 이게 내가 살고 싶은 그
직장에 따라서도 음. 여러 가지 그러네요. 이제 좀 네, 네.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구가 네,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주거급여를 그죠. 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그 하나 그 이제 임대나 공공임대는 어떻게든 이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는 그 집의 모양을 가지는 이제 지원체를 기어서 그 형태가 있지만 주거급여는 이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원 이후에 이제 소비되고 나면 이제 흔적이 남지 않은 거니까 이게 이제 잘 쓰여졌느냐 공공임대나 주거급여가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제대로 쓰였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 이제 정말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하고 제대로 쓰이면 좋을 텐데 간간히 뉴스에 보면 우리 주변에 주거급여가 제공되어야 되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제대로 안 가고 또 잘 사는 일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아가는 경우도 그런 문제들이 늘 이제 사회적 이슈로 이제 나오고 하는데 과연 교수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주거복지에 가장 그 이상적일까요? 주거급여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문제됐던 것은 주민등록 불분명.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통은 주거급여가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게 주거급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취약가구 지원 수단의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주민등록이 누락이 되면 이게 제대로 네. 이제 체크가 안 주민등록 되면, 네. 실제 거주자랑 등록지랑 이게 이제 안 맞으면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 네. 수급이라고 네. 부정 네, 네. 뭐라 그러죠? 그거를 네. 부정으로 이렇게 이 받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더 면밀한 모니터링과 뭐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제 주거복지 정책의 이제 이슈를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랑 좀 일맥 상통하는데 네. 일단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복수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대상 가구가 적절하냐 이 적절성에 대한 문제죠. 실제로 뭐 가끔 이제 뉴스에 잊을만 하면 한번 나오는 게 임대주택에 뭐 벤츠가 많다. 그죠. 네. 수입차가 많다, 고급자가 있고. 많다. 네. 또 한편 오른쪽에 이제 그 뉴스를 네. 좀 캡처한 건데 이제 세모녀 뭐 이건 이제 사각지대의 문제죠. 복지 사각지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이 행정이 이거를 다 쫓아가는 건 쉽지 않다. 단지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네. 그 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최소한 그렇죠. 늘어나지는 않을 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상 가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중복 수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의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월소득 대비 임대료를 RI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RIR 개선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안 주는 것보다는 주어서 받으면 부담 효과는 있죠. 그죠. 있죠. 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부담 효과가 있느냐를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비수급 가구보다 15.6만 원 정도의 이제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RIR 부담 이제 완화 정도는 17.5% 포인트 정도 이제 완화가 되더라. 주거 급여 수급 가구가. 그리고 공공임대 가구는 15.3% 포인트의 완화 효과가 있다. 그래서 RIR 부담 완화 정도를 봤을 때는 주거 급여 수급 가구가 더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평균을 기준으로
근데 모든 통계는 뭐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17.9%, 15.3% 이런 숫자들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효과가 그쵸. 있죠. 아. 효과가 있죠. 네. 그리고 근데 의외네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공임대가 주거 급여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주거 급여 수급 가구의 그 RIR 부담 효과가 조금 더 높게 나오네요. 네. 왜 그럴까요, 교수님?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서 그런가? 그거는 예. 아마도 이 주거 급여 수급 가구가 사는 곳이 이제 대부분 원룸, 다세대 좀 더 어려워서 네, 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완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임대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금 수준돼야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예, 충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정책 중에 하나 중요한 또 관심이 임차 가구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주거 환경이 좀 양호한 곳으로 계속 상향 이전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소유로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는 자가 소유를 원합니다. 그죠. 네, 내 그래서 집 마련이. 그렇죠. 네, 그래서 자가 소유를 하는 데까지의 이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의 주거 사다리의 효과적인 이 것이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 중형, 대형 사실 이렇게 이전을 하고 싶어하는 가구 구성원이 이제 확대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축소되면서 다시 면적도 줄어들 수도 있고 입지도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것이냐, 주거복지 대상 계층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교수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내려왔지만 바로 직전까지 이 연끌 세대들 사실은 그 주거 사다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주택 가격이 내려오고 안정화되면 다시 끊어졌던 주거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전 그러니까 딱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연끌 세대들이 거의 주택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십억에 되는 주택에 대한 걸 이제 포기를 했다 싶은데 지금 다시 좀 이게 안정화가 되어 가니까 이게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같이 이제 연결돼야지 이제 그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이제 주거비 올라가고 있었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언젠가는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국민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정말 그게 계속 올라갈 것으로 확신을 했는지도 전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뉴스에 대한 그 환경이 어떻게 조금 잘못됐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잠깐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정권들이 쭉 들어서면서 보면은 계속 이게 사다리를 탔지 않습니까? 풀어주고 또 다시 긴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가 분명히 내려갈 건 확실한데 왜 그때 다 몰리고 그렇게 연끌을 했을까? 저는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회적으로 어떤 불안하니까 조성을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일까? 약간 그거는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합니다. 결국에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심리적인 거니까 저는 이제 이 가격도 심리적인 반응의 결과가 이제 가격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앞전에서 사실 그 정책적인 불안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 주택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이 전공이시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사실
오늘 안 사면 내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많은 수요가 몰리는 상승기에 더 수요가 몰리고 하락기에 오히려 수요가 더 빠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교수님 말씀해주는 이 주거 사다리는 다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재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 공공임대 주택 이미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이 리모델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그 소비 성향을 보면 새집 또는 쾌적한 집 그리고 요즘 우리 옛날에 이사 다닐 때는 장롱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즘 맞습니다. 장롱을 가지고 다니는 젊은 네. 친구 가구는 없어요. 네, 네, 네. 드레스룸이라고 해서 네. 방 하나가 아예 그냥 네, 옷방으로. 옷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뀐 이런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기존의 이 공공주택에도 반영이 되고 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신규 주택 이런 새로운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만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회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럴 때 과연 그런 재원이 충분히 국가적으로 적시에 네. 투자될 수 있는가? 그래서 신규 뭐 공공주택이든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재고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이제 주거복지 정책의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방 중소도시에 이제 공급되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이런 국가적인 이 정책을 따라서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적은 평수를 공급을 하는데 수도권에는 충분히 수요가 나오는데 오히려 지방 소도시의 그 작은 네. 평수 그래서 이제 평수 단위로 하면 뭐 11평, 13평 이렇게 놓으면 지원자가 없어요. 네, 그럴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소한 뭐 부부라든지 단독이라도 네. 18평 이상이 이제 요구를 네. 하니까 네. 오히려 지방에는 그런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네. 마련했는데 사용자가 안 네. 나타나요. 그런 거는 교수님 탁 지적하신 것처럼 네. 현실적인 것도 반영을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것과도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주거복지 전달 체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그런 부분은 지방 정부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역 사정을 잘하는 지자체가 그 지역에 맞는 주택 평형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네. 주거복지라는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없으려면 그 지역에 잘 동사무소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그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주거복지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앞으로 지역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5가지 이슈를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네. 네, 이렇게 이슈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대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이제 주요 이슈 및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주요 이슈는 지속 가능성. 지속적으로 이 공공기관이 새로운 임대주택 또 중산층까지 커버하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네. 앞서 요 자료는 국회 국토교통 소위원회인가요? 위원회에 나온 자료를 제가 좀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 되는데 임대주택 하나 질 때마다 이런 많은 부채가 생긴다. 네. 이런 부분. 그렇다면은 공공이 계속적으로 양호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또 한편
이거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됩니다. 사실 현재까지만 봐도 2005년에 2005년 이전에 준공된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이 약 103만 호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해야 되는 물량도 30년 이상 되는 부분도 27만 호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의 계속 열악해지는 주거 환경, 저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주거권이 주거 안정과 양호한 주거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택 정책의 많은 부분이 가격이라는 시장의 가격에 연동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주거 안정과 환경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임대주택 부분이 과연 앞으로 계속 누적돼서 노후화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이 뭘까? 어떻게 보면은 민간 자본이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는 이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유동화 모델과 같이 연동해서 사업 주체를 좀 다각화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그림 오른쪽의 그림이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건설에서 메인테넌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준공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듯이 요즘 젊은 층들은 양호한 환경, 내가 비록 원룸에 살더라도 나의 스타일대로 또 양호한 주거 환경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이 이 젊은 층에게 선호되는 주택 유형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노후화와 더불어서 노인 가구만 사는 이게 굉장히 에이지 믹스라고 하죠.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 형태가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보니까 저는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빙산의 일각을 표현할 때 이제 이 그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수면 아래로 있는 몸통의 저 관리 비용이 전체 건축의 한 83%를 차지하는데, 좌측에 또 그래프를 보면 이 교수님이 표지해 주신 이 그래프가 이게 이제 가격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최근에 와서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많이 늘었죠. 그럼 결국 저만큼 늘어나는 물량이 결국 관리 비용이 이제 발생 앞으로 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공임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도 요 앞에 지죠. 240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거복지의 가장 그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혜 범위를 확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많은 메인테넌스 비용, 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19년에 이만큼 많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추후 이제 시간이 가면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관리 비용이 이만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이제 공공임대가 이루어졌느냐?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우선 이제 저는 이제 뭐 도시건축을 다지만 건축가 입장에서 15년 된 공공임대주택을 일단 전부 다 이제 노후주택으로 본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건축물이 한번 지으면 100년 가야죠.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전쟁 이후에 막 굉장한 많은 공급을 그때 이제 큰 붐이 있어서 했었거든요. 7, 80년대 아파트. 이제 그때는 좀 대형 아파트긴 했지만,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그 건설 주기 자체가
제가 또 이 말이 또 나가면 어떤 또 봉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빠른 사이클을 유도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집은 한 번 지으면은 뭐 50년 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은 가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주기를 짧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많이 공급될 때 조금 그냥 빨리 좀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공간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 더 이제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들의 굉장히 이윤이 좀 높게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관리 비용을 줄이려면 일단 처음에 지을 때 오래 가는 걸 목표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년 주택을 목표로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비용 상당히 줄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에 대한 매뉴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단순히 이 집 건설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라 자재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이 100년이 가려면은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래 쓰는데 모든 전자제품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은요 AS를 못 받아요. 부품이 끝나가지고. 근데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들어간 모든 자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재 시장에서 그렇게 수급이 또 돼야 되거든요.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 LH가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못해서 저는 좀 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좀 민간에 위입을 하든지 어떤 별도의 뭐 지역에 많이 있는 그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타운 매니지먼트 기능을 좀 넣어서 그게 하게 되면은 비용도 상당히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뭐 창문을 하나 고치고 뭐 어디를 고치고 뭐 상하수도를 고치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 단지 내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스템 뭐 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줄고 그 타운 매니지먼트가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거랑 그렇게 해서 연관을 시키면은 어쨌든 상당히 많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LH가 그거에 대한 준비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시작이 돼야 되고 연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많은 물량을 공급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임대주택 공급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에 관한 뭐 이제 임대주택 활용에 관한 기준, 우리 이제 경실련에서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되어진 이제 좀 한 차원 더 나간 물량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도 같이 병행돼서 이제 발맞춰 가야지 이게 이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심 면에서 보면 이 관리는 참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이제 거주 환경이 됩니다. 보면은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 입주자 특성 기반이 아니고 이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의 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시설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이제 나눠지죠. 뭐 일반 사실은 민간 분양주택 단지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합니다. 민간 분양주택도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가 있고 이용하지 않는 놀이터가 있고, 예,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제 공공임대주택 부분에서는 이런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초기 이제 계획에 있어서 이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그런 단지 내 시설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죠. 사실 방치되어 있는 이런 입주자 주민 공동 시설이라든가 이런 뭐 단지 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걸로 다시 개보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뀐 입주자 특성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좀 있다. 결국은 단지별 실태 조사 그리고 그에 기반한 공공임대주택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빨리 바뀌더라고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네. 그쵸.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빨리 바뀌고 네. 이제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이제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재택 근무도 하고 집 중심에 이제 주거 생활이 많이 나아지면서 이 편의 시설에 대한 이 주민들의 이 평가랑 이 반응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시설도 빨리 이런 기준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말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가 됩니다. 이제 행복주택의 경우에 지방 아까 이제 네네. 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의 공가율이 이제 더 높게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입지 그리고 뭐 면적 뭐 이런 부분이 되죠. 사실 네. 지방은 이 도심지 안에도 좀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새 아파트인데 이제 너무 외곽에 있다든가 행복주택 또는 면적이 협소하다든가 이러면 이제 지방의 이제 그 대상 가구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지 수준과 이 장기 공가율, 그러니까 단기 공가율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 네. 네, 단기 공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발생하는 게 이제 공가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주 장기적인 공가율 같은 경우에는 분석해 보니까 입지하고 좀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공급할 것인가 결국 그것도 입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제 공급이 쉽게 되는 지역이 아니고 공급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역에 대상자들이 필요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도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돌봄에 대한 문제인데 공공임대주택에 상당히 많은 이 연령이 이 노인 가구가 아마 앞으로 될 겁니다. 특히 이제 1인 노인 가구 그리고 1인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빈곤의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빈곤, 돌봄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단지에서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 계획 단계 또는 리모델링 단계에서 뭐 IoT 기반의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IT 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지역 노인 돌봄 센터랑 연계해서 이 스마트홈 기능을 좀 공공임대주택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노인이 뭐 몇 개월 만에 발견되고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일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적극적으로 에이징 믹스가 좀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임대주택에 계속 노인만 산다면은 젊은 층이 더 외면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에이징 믹스가 필요한데 에이징 믹스를 하려면 임대주택의 거주 환경이 양호해야 되는 거죠. 젊은 가구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다 연동되어 있다. 이 사실 정책이 단편적인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 다 연동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조금 말을 보태고 싶은 거는 이게 임대주택하고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홀로 계신 그 어르신들 노인 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사회적인 이슈로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 같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이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제 하는 것들이 좀 연구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도 있고요. 금천구 같은 데서는 그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자체마다 또 이제 다른 지역의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안성에 계시는데 일주일에 2번을
오시더라고요. 시에서 음. 이제 어떤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이렇게 30분 정도 체크합니다. 이제 1인 가구기 때문에 노인 혼자 사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오는 거예요. 2번 오는데 50대 여성분 2분이 오셔서 2시간을 놀아주고 가시는 거예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치매 예방 뭐 그림 그리는 거 체크 다 하고 그렇게 가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성당을 가시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신 거예요.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공공 임대주택에서 이 1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이 커뮤니티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노인 대학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성당에 이제 노인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 있고 그게 같이 좀 결합이 돼야지 이 저기 더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좀 더 케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교수님 말씀 주신 그 주거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이 문제는 가장 연동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점 많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공공임대 주택이 이 거주라는 주거 안정 거주라는 것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랑 좀 연관된 다양한 좀 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일자리 연계 주택 유형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창업지원주택, 그다음에 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상품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4가지 이 일자리 연계 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임대료 수준이 조금씩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준에 있어도 좀 형평성, 네. 상품 간의 형평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 기준도 좀 상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사실 어떤 빌트인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요즘 젊은 층이 그쵸.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화된 수요를 이 일자리 연계형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여기 입주하는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은 그쵸.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거기에 맞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상품으로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상향 이동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어렵게 공공임대주택에 한번 입주를 하면 그 다음 이제 뭐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주거 상향 프로그램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의 문제를 이 공공임대주택과 좀 연관해서 입주 후에, 그러니까 입주 전이 아니고 입주 후에 자녀가 출산되면은 더 그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다르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출산 연계 상품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품이 개발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이제. 네. 네. 보통 이제 46제곱미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의 유형인데 뭐 입주 전이 아니고 입주 후에 자녀가 생겼을 때 많이 출산이 되거나 뭐 이랬을 때 더 빠르게 우선순위를 좀 준다든가 또는 원하는 양호한 교육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대로 빨리 주거 이동이 가능한 출산과 양육 연계 상품 개발이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 역할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봤던 이슈 중에 또 연관해 가지고 주거복지 전달 체계, 주거 위기 가구라는 거를 발굴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민복지센터. 네. 네. 근데 이제 LH 마이홈 센터는 이제 전국에 뭐 61개가 있어서 나름 마이홈 센터가 지역에서는 이런 뭐 주거급여라든가 뭐 네. 이런 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은 위기 가구를 이 선별하는 네,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지자체가 네. 참여를 해야지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가장 잘 아니까. 네, 가장 잘 네. 아니까. 그래서 네. 이런 지역별 주거복지센터가 네.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수원 세모녀 사건, 네, 사실 네. 저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기억하고 네, 있는데 네. 그 송파도 있고 수원도 있고. 네. 그때 네. 이후로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착동 네. 사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유가 지금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사각지대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거 할 곳은 주민센터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크게 사업을 했었던 건데 이제 기존의 주민센터에서 그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예전까지는.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뭐냐면 이제 찾아오면은 나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찾아오면은 이제 물품 전달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찾아내는 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한테 주는 것만. 그래서 그때 그 이 주민센터의 복지 관련된 그 근무 인원을 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센터의 공간이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서울시의 이제 공공건축가들은 그 행정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이제 재능 기부를 했었고 동시에 이제 복지에서는 4명의 인원이 이제 케어를 하는 걸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민센터에서 역할들이 주어졌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달 체계가 유기적으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정말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LH라고 하는 그 국토부 산하의 기관과 그다음에 지자체 안에 있는 또 자치구들, 자치구에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까지 이게 쭉 연결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네, 역시 디테일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사각지대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립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이 친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친구들의 문제는 집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함께 교육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교육.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인은 아직은 아기들이죠. 사회인으로 아기라 그러면 또 뭐라고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이런 사람들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바디, 영국의 이제 피바디 그룹 같은 경우에 피바디 커뮤니티 센터에서 교육 기능, 일자리 기능, 견습 기능,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령자들도 그렇죠. 대상이 돼서 프로그램 말벌 프로그램까지 네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거, 여기 또 한편 안정적으로 이 청년이 직업을 갖고 독립할 때까지 살 수 있게끔 또 주거 지원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상품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 기존에 안 쓰던 그러니까 이미 조금 리모델링이 대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건물을 민간 기업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민들 그 청년들이 와서 일하고 교육받고 그런데 이제 이런 안정적인 이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하지만 완전히 무료로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책임감 있게 그렇죠. 자기가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받고 안정적인 주거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개인이 또 지불해서 하는 그런 모델이 이 포이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상품들이 좀 개발이 돼서
단순히 이제 집에 대한 거 외에도 그리고 지원시설, 지원시설, 일자리 활동시설, 그리고 음. 이 활동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음. 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서 우리 김선아 대표님 설명 주신 것처럼 타운 그 차원에서의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네. 지원 내용의 또 다른 영국의 모형인 거 그런 네, 내용 네. 같습니다. 결국 네. 이 설명 주신 이 공공임대주택이 그 주거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하여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권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면 저희들이 오늘 설명 주신 내용처럼 이런 내용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실행하고 지원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갑자기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중산층에 있다가 혹은 갑자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려운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사회에는 다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하는 거는 한계도 있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네. 이제 주민들 차원에서 이웃에 누가 있고 이렇게 네. 그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관심 주고 이런 것들이 이 주거복지 임대주택과 같이 좀 연동되어 네. 갔으면 네. 네. 그 지자체 그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가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관리 대상 지역을 벗어나는 그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네.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에는 늘 이제 네. 빈틈이 생기기 마련일 겁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오늘 설명 주신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큰 줄거리의 내용도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이 가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없어지는 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살기 좋은 나라.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 좀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거권이라는 이제 법이 생겼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세금 체계가 북유럽 그 국가들의 그런 복지 국가 정도의 세금 체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게 국민들의 권리는 상당히 많이 좀 증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더 어떻게 보면 늘려나가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세금 체계가 뭐 결국 다 이제 세금으로 좀 LH 비즈니스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런스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공공임대주택이 결국 없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경제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중간에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칸막이 결국은 이게 주택 문제 혼자가 아니고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취약계층의 경제를 좀 벗어나는 것들이 같이 서포트가 돼야지 공공임대가 거기서 안 계시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계가 꼭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공유 오피스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에 10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뭐 위워키라든지 패스트5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왔고 많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알아보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굉장히 놀랐던 게 굉장히 큰 시장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스파크 플러스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곳들이 거의 역세권의 대형 건물을 몇 개 층씩 빌려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기를 딱 들어가려면 모든 이 공간 단위를 돈으로 생각하게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연계된다면은 그런 시설들이 같이 좀 들어가고 공유 오피스 부분에도 사실은 이제 공공이 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전부 다 민간 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가고 일자리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연관이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한 그 체계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북유럽 국가의 복지 국가의 세금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균형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 공공이 어디까지 이제 주택의 정책에 관여를 할 것인가. 네.
하여튼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공공이 하는 다양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